오늘은 증문적설로 여러분들께서 수행에 대해서나 또 특히 기도문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문에 대해서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먼저 묻고 제가 그에 따라서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지 한 2년쯤 됐거든요. 네. 지금은 저희 남편이랑 저는 주유소를 하고 시부모하고 시누이께서는 바로 옆에서 휴게소를 하시는 게 2년도 이렇게 2년이라는 세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돈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돈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많이 싸우고 또 처음에는 저도 그런 장사라는 걸 잘 몰라서 돈이 들어오면은 금방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돈을 빌리고,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돈을 빌리다 보니까 그 돈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처음에 빌려올 때는 뭐, 며칠 뒤면 갚을 수 있다, 그 돈이 나온다. 그리고 또 한 달이면 될 수 있다, 그 돈이. 한 번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그래도 하면서 그 돈이 제가 빌려온 돈조차도 갚아지지 않을 뿐더러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그 돈조차도 저는 갚아지지 않거든요. 그 장사를 시작한 지는 1년쯤 됐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남편한테 그냥 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가게를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너무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가 하루 딱 나오고 그 다음날은 달라져요. 이제 또 똑같이 일이 벌어지고 가족들이 또 돈 때문에 또 싸우게 되고 너무 나오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제가 빌린 돈 때문도 그렇고 그 돈 액수가 제가 나와서 갚을 수 있을 만큼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돈들이 나를 거기에 너무 묶어놓는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거기에서 뭘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세상사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다 돈 벌면 누가 사업을 안 하겠어? 직장 다녀서 돈 벌면 누가 사업하겠어? 다 직장 다니지. 참 그런 사업이고 돈이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아니면은 시부모께서 돈을 만약에 계속 사업을 할 줄 원한다면 2명이라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냥 근데 또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나오고 싶은 마음도 너무 많은데 나오면 되잖아. 제가 빌린 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제가 빌린 그 돈을 제가 그 자리에서 갚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 세상이 다 그래서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려고 사업을 시작해가 돈을 잃지 않습니까? 돈 달라고 노름했다가 돈 잃고 빠진코가 저기 태백에 있는데 그 가는 사람은 다 돈 벌려고 가지 읽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간 사람의 90%는 다 읽고 오거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다 돈 벌려고 투자하지 읽으려고 투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기관 투자자를 제외하고 소액 투자자는 90%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잃어줘야 기관 투자자들이 돈 벌고 거기 있는 증권사 직원들이 밥 먹고 살 거 아니야. 누가 잃어줘야 아무도 안 잃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계속 지금은 대출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계속 저기에
계속 내다가 낼 수 없으면 망하는 거고, 그러다가 어떻게 기름값이 어떻게 오든지 무슨 수가 생기면 또 사는 길이 열리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야, 지금 그게 뭐. 제가 어디 있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얼마나 꽂아줬어요. 능력 있나 봐. 이런 사람 보고 똥꼬지는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큰 걱정할 거 없어요. 다 그래도 보고 돈 꿔줄 사람도 있는 거 보니 사람이 괜찮나 봐. 내가 더 잘못하면 돈 꿔달라면 안 꿔줄 텐데. 시댁에서는 돈을 이렇게 꾼 게 처음 사채라고 생긴 제가 결혼하고 나서 더 친정에 대해서 처음 사채를 샀어요. 그전에도 결혼하고 나서 알게 보니까 그전에도 계속 장사를 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파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채는 절대 안 쓴다라고 사업을 딱 시작을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친정에 가서 돈 빌려서 오고 원래 망하는 길이 순서가 그래요. 그게 전 코스예요. 망하는 전 코스. 그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눈물도 안 나고 재밌고 그래요. 아, 이런 게 이래가 사람들이 망하는구나. 학습비라고 생각해요. 인생살이 학습비.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저를 막 속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결혼하기 전에도 최소한 이렇게 뭐 이렇다, 어차피 가져가고 올려 사는 거니까 이렇다라는 얘기 한마디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한마디 해줬으면 결혼했겠어.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런 거 다 알았으면 결혼했겠어. 아니겠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한테 속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돈을 밝힌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돈을 밝히자. 돈 문제로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결혼도 잘못한 것 같고 가족도 싫다. 그것도 본인도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그 가족이 돈 문제로 나를 이용했다는 거 똑같이 나도 남편이 싫은 게 돈 때문이잖아. 못 살겠다는 것도 돈 때문에. 정말 내가 돈 때문에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이혼을 해야 되거나 집에서 나와야 되거나 이런 생각은 아예 안 들겠지. 지금 만약에 그 사업을 해가 돈이 잘 벌렸다면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지. 그럼 결국은 이런 것도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들만 돈 때문에 아니라 내가 돈 때문에 일어난다. 지금 돈이 매여 있죠. 돈이 놓여있지. 돈에 매여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불행이죠. 사람이 돈의 주인이 돼야지 사람이 돈의 종이 돼. 돈 벌리면 입이 떡 벌어지고 남편도 좋아 보이고 시부모도 좋아 보이고 돈을 잃어버리고 그 내 돈까지 잊어버리면 남편도 싫고 시부모도 싫고 속았다 싶고 그런 본인이 지금 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을 놔버려봐. 아무 문제도 없지.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가족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니까. 본인이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나와보세요. 제 신명을 마음대로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막 대출이 제 이름 앞으로 대출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사랑하는 남편이 내 이름으로 대출 좀 내면 어때요? 지금 뭔 문제야? 망할 때면 나는 안 망하고 남편은 망하기를 원하나?
어차피 유심 부부, 유심 동천되고, 내가 알고 내가 내나, 내 모르게 내나, 어차피 망하면 같이 망할 거 아니야. 돈에 대한 집착만 넣으면 그런 시비거리도 안 생겨. 저도 제 속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아서. 재수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에 대해서 집착이 너무 많아. 오늘부터 돈에 대한 집착 다 놔버리고 그냥 심부름을 해주고, 이 남집에 종업원 사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종업원들 있죠. 그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돈이 들어갔다 나오든지 뭐 적자가 나든지 별 상관 하나 안 하나. 조금이야 상관하지만 그래도 이래상 신경 안 쓰지. 종업원이 부럽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논밭이 다 떠내려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야.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우리는 참 논밭이 없어가지고 이게 울 일도 없고 참 좋네요. 그래서 그때 다 아버지 덕택이 그래도 시집갈 때 주유소 사장집 아들이 좋나, 예를 들어서 주유소 사장집 아들이 좋나, 주유소 종업원이 좋나. 100이면 100다 주유소 사장집 아들 집에 시집가려고 그러지, 주유소 종업원한테 시집가는 사람 누가 있겠어. 주유소 사장집 아들한테 시집간 과거란 말이에요. 그게. 돈을 밝힌 과거란 말이에요. 제가 결혼할 때는 주유소 시집을 안 글쎄, 냈었거든요. 주유소 안 내도 어쨌든 집이 주유소를 낼 정도의 부잣집이잖아. 아니야. 뭐가 좀 있었으니 주유소를 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주유소를 어떻게 내? 조그마한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 돈을 낼 때. 그래도 촌 사람 중에는 돈이 좀 괜찮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 아니야. 촌에서 주유소 하나 갖는다면 촌에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시골에서 괜찮은 집에 시집 보냈겠지. 어떻게 가난한 집에 시집 보냈겠어. 아버지, 엄마, 아빠도 다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결혼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비하면 지금 주유소 사장 대신 잘 된 거잖아. 아니 그 상태가 더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망해봐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보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죄가 안 돼. 나놓고 안 아프면 죄가 되지. 그래서 회사도 다 없더니 회사를 파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 나놓고 안 아프면 문제가 되지. 그지? 그런 것처럼 사람도 나놓고 안 아프면 문제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돈이 생기면 또 갚으면 되잖아. 그지? 죽을 때까지 돈 안 생기면 어떠니? 안 갚아도 죄가 안 돼. 그래도 돈 생기고 갚는 게 좋아? 죽을 때까지 안 생기는 게 좋아? 나 같으면 생겨서 갚는 게 좋겠어. 그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 게 좋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은 줄 알면 이 세상에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 그래, 기도했어요. 응? 어떻게 기도하느냐. 매일 절을 108배 하면서 남편 당신 하는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당신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남편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다 하는 일이 다 옳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다.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봐. 하여튼 길이 안 열리나 얼굴에 웃음기가 없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편이 남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일방적으로 보증도 잘 써주고 돈도 잘 빌려줍니다. 그리고 술을 자주 마시면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불안하고 속이 많이 상합니다. 돈 빌려주면 잔소리 할 거고 보증 서면 잔소리 할 거고 술 먹고 오면 잔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누라가 자기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나를 못 믿어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래서 기도를 앞으로는 우리 남편은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매사에 다 알아가 잘하십니다. 그죠? 남편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이 뭐 하고 오면 술 먹고 하면 아이고 잘 드시고 오셨습니다. 빌려줬다면 아이고 잘 빌려주셨습니다. 보증을 썼다면 아이고 잘 써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해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주는데 걱정은 누구고 누가 걱정 대신해 준다. 마누라 대신 걱정해줘. 이건 자기 걱정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데리고 같이 살면 어때요? 늘 말썽 부리고 자립이 안 되고 이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낫다? 살림 내주는 게 최선의 선택. 근데 부모가 그걸 늘 찾고 있다가 평생 고생한다. 남편 살림 내주세요. 제 돈 갖고 죄 쓰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맨 보증 써주고 돈 날리고 뭐 했는데도 아직도 그래 집이라도 지니고 사나 봐. 아직도 보증 써줄 게 있으니 써주지. 빌려줄 게 있으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데서 신뢰 믿으세요. 이렇게 된 저렇게 된 난 당신만 믿고 산다. 아이고 당신은 훌륭한데 뭐 다 열비 잘하겠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탁 나가야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진다니까. 그래서 막 같이 망하면 없는 데서 천막 치고 삽시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소위 이런 말 하는데 법상에서 이런 말 해서 안 되지만 좀 똥배짱이 좀 있어야 돼. 알았어요. 이 아버님이 29년생인데 이번에 탈장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탈장 수술 하러 가시기 전에 본인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쓰실 돈을 아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아버님은 이제 맡긴 돈을 달라 그러고 동생이 보기엔 아버님이 치매가 오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달 생활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의견이 틀려요. 안 돼, 그거는 무조건 아버님께 드려야 돼. 근데 이제 스님이 절대 친정일에는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아니요. 그건 동생한테 딱 얘기해야 돼. 그건 간섭이 아니고, 네. 말 안 들으면 그만둬야 되고, 그것은 치매라 하더라도, 그거는 치매라 하더라도 본인의 양해를 얻어서 관리를 해야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돈을 뺏는 거는, 그거는 절도죄에 들어가거나 강도죄에 들어가지, 그건 부모 자식이라도 강도예요. 아니, 안 주겠다는 건 아니고 매달 이렇게 생활비.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일단 통장을 넘겨드려서 아버님이 또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면 매달 또가 이러면 옮겨받아야지. 그건 안 돼요. 그건 윤리적으로도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안 되고 그건 죄가 돼요. 어떤 거든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게 해야 돼요. 그 건의를 해야 돼요. 너 그거는 안 된다. 너 돈이라도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아버지가 치매 걸리고 혹시 남한테 줘버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면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잃어버리든지 남을 주든지 그건 아버님의 몫이다.
이렇게 딱 넘겨줘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의식이 있을 때 자기의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요 근래 하는데 근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의식이 없으면 죽은지 살았는지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산 사람들한테 맡기면 돼요. 부처님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건 제가 신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고 그건 이제 자식들 몫이 아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자식들 몫이. 괴롭게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네?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면 제가 의식이 있을 때 아니요. 그건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좋아서 붙들고 있든지 그건 그만두든지 그건 자식들 몫인데 자기는 지금 자식들이 해야 할 몫까지도 자기가 또 결정하려고 그래요. 좀 건방진 생각. 죄송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모셨던 삼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병원에는 안 간다. 병원은 병들의 집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병원이란 거는 병들의 집이기 때문에 나는 병원은 안 간다. 내가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병원에는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딱 평소의 소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쓰러져서 아프셔서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킨 딱 하니까 그냥 링게리움하고 빼버리고 나와버리셨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풍으로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을 잃고 자기 몸을 못 움직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셔가요? 병원으로 모셔가면 어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소신을 갖고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 결정은 산 사람들이 하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니까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해서 그러면 집에서 모셔서 치료를 했죠. 저희 아버님도 가능한 병원에는 안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그냥 계시다가 운명을 하셨어요. 어디 급하게 부러지거나 이럴 때만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가서 링겔 맞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수술 안 된다. 나는 그냥 죽겠다. 이렇기 때문에 수술 안 했거든요. 근데 본인의 의지가 그래 뚜렷하면 그건 본인의 생명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어린애는 자기가 결정할 지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부모가 결정하면 되지만 성년이면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네. 동생들하고 그 재산 문제로 소송이 좀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번 주에 한 1년 반 만에 조정이 그 판결이 됐어요. 네. 됐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긴장을 많이 하니까 그런 미운 생각이 좀 분한 마음은 있었지만 미운 생각은 그렇게 많이 찾아오질 않았는데 판결이 끝나고 나니까 폭풍처럼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만 스쳐도 괴롭고 밉고 뭐 그런 마음으로 그전 어떤 책을 보니까 화복, 동문, 화도, 복도 내가 다 내 입으로 부른 것이다. 그런 말씀 듣고 가끔은 어거지로 마음을 접어두긴 한 것 같은데 그게 접어둔 것 뿐이라서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이런 비슷한 말씀은 아니라도 혹시 말씀 들으면 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려나 싶어서 왔는데 정말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런데 어떻게 이겼어요? 졌어요? 제 쪽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유리하게 된 만큼을 딱 떼가 줘버려요.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럼 조금이라도 줘요. 물론입니다. 아니. 조정 이상을 조금 주라고. 조정해서 나눠진 것 말고 내 몫에서 내가 조금 나한테 유리하게 됐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재판에서 잘못돼가 약간 불리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근데 유리하게 됐으니까 갚이잖아. 네. 그러니까
고마움 인사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럴 때 그 재판에 동생은 자기한테 불리하게 됐으니까 자기는 또 지 나름대로 지금 힘들까 안 힘들까? 예. 힘들겠지. 그럴 때 내가 조금 떼서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그동안에 수고했다 이렇게 주면 훨씬 풀어지지. 그러면 뭐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내 그 돈 안 받는다고 집에 던지더라도 괜찮아. 던지거든 그건 나한테 갖다 주세요. 돈을 딱 떼가지고 딱 떼가 동생들에게 주고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자기들 목 가고 내 목 왔잖아요. 네. 내 목 중에 내가 약간 조정 결과가 유리해졌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서 동생한테 줘. 그래서 받으면 그걸로 됐고 안 받으면 그거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 그죠? 예. 감사의 보시금이니까 그럼 그걸로 어디다 보낸다. 북한 어린애들 없는 데다 쓰면 돼. 그러면 자기 마음이 이게 막 분노도 다 없어질 거예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하면 안 돼. 그냥 딱 해버려야지. 그런 거를 이제 용서라 그래. 누가 잘하고 잘못을 떠나서 딱 끝내야 돼. 딱 싸울 땐 싸우더라도 딱 끝나면 탁 해가 그래 수고했다 그동안에 이렇게 딱 하고 하는 맛이 정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뭐 저리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돼야 되고 그 중에 또 일부 탁 떼가지고 굶어 죽는 거 탁 주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 주는 것까지는 지가 생각을 안 했을 거니까 동생들 주고 안 받거든. 유황지 준 거니까 예. 그걸 딱 돌아가지 하지 말고 절로 줘버리고 이런 탁 태도를 하면 지금 이렇게 화가 뭐 폭풍우처럼 몰아오네 이런 게 아니지.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싸움은 싸움이고 그걸로 이제 딱 끝나고 그들이 나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해버리고 풀어버리면 누가 편하다? 내가 편하지. 그래야 그 돈 그게 의미가 있지. 돈 움켜쥐고 형제간에 미워하고 살면 그 돈이 뭐 안 돼? 저걸 뒤집어지고 갈 건가? 그걸 우리 썩은 짓 하면 안 되지. 잘 왔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1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를 같이 나눈 친오빠들과 새엄마의 문제인데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1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는 3번의 재혼을 하셨다가 2012년 8월 췌장암으로 수술 7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 2번 정도 재혼하셨을 때는 이렇게 호적이 안 올린 상태였는데 3번째는 재혼하셨을 때 이제 호적에 올리셨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들은 그 2번은 이제 호적에 안 올렸으니까 이제 그 3번째도 아버지께서 안 올렸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셋째 새어머니께서 이제 호적이 올라갔다는 걸 알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새엄마를 이제 협박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내쫓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다가 이제 새엄마가 너무 이제 오빠의 그런 행동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 집을 나가신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엄마 문제를 그렇게 내쫓고 나니까 이제 그 차례가 이제 저한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노란자 땅이라고 그러나요? 그 돈이 될 만한 땅을 오빠가 몇 명인데? 2명이요. 2명이 다 그래요? 예, 둘이 짜고 그리고 큰 오빠는 이혼을 한 상태라 혼자고요. 이제 작은 오빠는 이제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그 노른자 땅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작은 올케한테로 이제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병석에다 눕혀놓고 3개월 전에 그 노른자 땅 되는 거를 증여를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 쫓아낸 다음에 이제 그 차례가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해 두고 난 나머지 재산이 이제 철탑 있는 1,800평 하고요. 또 집 앞에 800평 논이 있는데 철탑 있는 땅은 3천만 원 그 대출이 있는 땅인데 언니와 저와 그거 반을 나눠 가지면서 3천만 원까지 너네가 안고 가라.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대들었더니 저한테도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오빠가 행패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필요 없었고 배우자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딸은 지금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하도록 법이 그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빠가 협박을 하면 아무리 형제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해서 주의를 주고, 그다음 두 번째 아는 변호사 있으면 도움을 얻어서 재산 분할 상속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어머니도 n분의 1로 받고 자기도 n분의 1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럴 때 협박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재산 받고 안 받고 그런 재산 필요 없다고 오빠한테. 그러면 오빠만 존열 시키지. 그 못된 놈한테 존열 시키지. 그 바보지. 그거는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 이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받아가 나중에 불쌍하면 주더라도 딱 처리를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래요. 너도 받기 싫지만 자기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서 그래도 도장을 한 사람이라도 안 찍어주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공중에 띄어 분산시키겠대요. 그래서 그 상관없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돼요. 예, 그건 뭐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거는 한 상태인데, 재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예. 분할을 결정을 해줘요. 팔아서 나누든지 땅으로 그냥 아예 딱 가격을 쳐서 나누든지 그 변호사 사서 하면 돼요. 변호사한테 그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여기 요 민원 신청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해 주는 변호사 아주 실비만 받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처리하면 돼요. 형제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를 할 때는 그렇다고 형제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법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제일 나아요. 새엄마가 저를 이제 그 미국에 딸이 있고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셔갖고 저를 굉장히 의지하시고 저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저도 살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빠를 더 예.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저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새엄마한테도 자기한테도 이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에 그 아파트에 불 지르고 하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없어요?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시골집이거든요. 아니 그래 불 지른 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냐? 불은 지른 게 아니고요. 그냥 휘발유 부었다 뭐. 예. 근데 그러면 겁만 주고 불은 안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그 정도면 이게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신고를 해서 조사를 불려가서 받도록 하면 조금 주의를 하지. 뒤탈이 너무 두려워갖고요. 뭐 그 조사받고 나와서 또 행패 피우면 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은 주로 그 협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밀리면 밀릴수록 더 협박이 심해요. 아무리 형제라도 그건 사회적인 악에 속하거든요. 요즘 이게 술 먹고 주사하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고 안 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그죠? 약간의 사회를 위해서 내가 피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딱 하고 미워하지는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건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기를 폭행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게 정당하게 절차를 밟는 게 숫자 나을 것 같은데 대신 미워하면 안 돼요. 수행은 미워하지 마라가 수행이고 권리는 내가 주어진 권리는 되찾는 게 권리예요. 새엄마니는
새엄마는 자기가 우선 그 대차되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뭐 2, 3천만 원에 들어가 조그마한 방이라 하다 얻어가지고 사시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같이 사는 것보다. 그렇게 했다가 돈 받으면 그건 처리를 하면 되니까. 자기 명의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안 드리고 자기 돈으로 이점으로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얻어서 또는 전세를 얻어서 방 하나 얻어서 우선 사시도록 하고, 이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면 되죠. 어머니가 조그만 아파트라도 전세 낼 수 있다면 따로 살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어머니가 호적에 등기, 어머니도 사인 아직 포기각서 안 썼죠? 네. 그건 자기도 쓰면 안 돼요, 그런 건. 그 아직도 이 남자들이 지가 맞이거나 남자면 재산을 지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법에 배우자와 자녀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 옛날 관습해가 막 오빠들이 막 협박 공갈해가 도장 찍으라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막 에이 더럽다, 니 다 먹어라 이래가 찍어주는데, 그건 뭐 보식, 오빠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 권리를 협박해서 뺏기는 거는 바보지. 그거는 뭐 좋은 형제 우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애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지.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포기하는 거는 있죠. 내 같으면 찾았어. 북한 도끼 쓰겠어요. 불우이웃 도끼 쓰든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정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 오빠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입씨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원에 신청해서 그냥 나오는 만큼, 법원에서 뭐 안 된다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법으로 그거 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협박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조처를 주위에 신고를 해가 파출소하고 연락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약간의 각오를 해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다 이래 두려워하니까 이 부당한 것이 계속 세상에 횡행하잖아요. 부당한 게. 다 사는데 귀찮다 이러니까 지금 국가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침묵하니까 이게 그냥 합리화되어 나가고, 개인들도 옆에서 저지르는 범죄들도 이런 게 합리화되어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귀찮다 이래 생각하니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형제간에 형제간에 어떻게 법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형제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형제간에 그렇게 협박 공갈하고 사기 쳐가지고 몰래 해가 해먹고 이런 거는 형제라도 법에 잘못된 거는 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용서는, 그러니까 미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형제의 우애지, 이런 거를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게 형제의 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네. 예, 저는 저희 시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현재 혼자 사시고 계시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아파트를 그 재산을 명의 이전을 해갔어요. 근데 이제 신우가 와서 이제 같이 도장도 찍어주고, 또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명의 이전을 해줬는데, 와서 얘기할 때는 나중에 상속되면은 우리가 가져갈 돈이 엄마 하나도 없어. 이거 세금으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얼른 찍어주셨는데, 찍어주시고 나니까 어머니도 이제 아차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 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도 고민이 돼서 신우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너는 얼마 받고, 도장을 찍어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해주고 나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더 이제 제가 조금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대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한테 분명하게, 엄마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세요라든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도 옆에서 너무 속상하고, 또
제가 시댁들을 그전처럼 이렇게 즐겁게 또는 이렇게 아무 일 없듯이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속에서 너무 화가 차니까 그런 그 고민이 많이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우리 옛말에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기 이건 배고픈 게 아니고 배 아픈 거요. 응? 그러니까 사촌이 논을 샀다 이거예요. 형님이 가져갔다. 이게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서양이 더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헝거리는 참을 수 있는데 앵거리는 못 참는다. 지금 자기가 앵거리가 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빼고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누구를 주든 그건 어머니 자유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재산을 강제로 뺏거나 사기를 쳤거나 하면 죄가 되지만은 누구든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갔다면 그것이 형님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라도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달라 그럴 걸. 이것 때문에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자기가 지금 한국말로 배가 아픈 거고 영어로 앵그리가 돼서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유산은 무조건 n분의 1로 나누게 돼 있어요. n분의 1로 그것이 뭐 장손이든 딸이든 아무 관계 없이 그럴 때는 자기는 명백하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법에 보장된 거기 때문에 그냥 형제간에 논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그냥 재판하면 무조건 3명이면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의 권리에 속하고 지금은 자기한테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게 뭐 아들이든 며느리든 딸이든 뭐 그건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재산이면 어머니가 누구를 주든 그냥 그 주고 거기에 따른 세금만 물면 돼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지금 주는 게 죽고 난 뒤에 상속세, 지금 주는 거는 증여세고 죽고 난 뒤에 받는 건 상속세인데 이 상속세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형님이 먼저 가져가신 거예요.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근데 그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가져가면 형님이 아니라 이웃집 아저씨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문제 제기할 수는 없어요. 배가 좀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려달라 할 때 형님이 안 돌려줘도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이미 형님께 돼버렸기 때문에 아들께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판을 하면 집니다. 어떤 사기를 쳐서 가져간 게 아니면 소유가 이미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아쉬워하면 형제간에 인정만 빌고 자기 어리석음, 자기가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괴롭고 형제간에 이 관계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넘어간 건데 사실 배 아픈 것도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머니들의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제사를 모셔줘야 될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런 이유로 해서 당신이 나눈 자식들을 딸아들을 차별을 하고 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또 이렇게 차별을 하는 그 어른들의 그 사고 방식이
근데 이 문제는 그래서 어머니도 그전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네. 어머니는 절에 다니고 자기는 교회 다니면 종교가 다르다고 어머니를 막 괄실하거나 천대를 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든지 하면 자기가 종교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딸아들을 차별하는 거는 어머니가 살던 시대의 문화예요. 그리고 평등한 거는 지금 시대의 문화고, 자기는 지금 문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 차별, 무슬림에 가가지고 무슬림 문화를 비난하고 인도에 가서 힌두 문화를 비난하듯이 자기는 지금 종교 차별하듯이 지금 문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좀 현대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좀 교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속한. 이해는 돼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건 극복해야 될,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누가 잘못한 건 아니다. 다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문화적 차이인데 그걸 갖고 한을 갖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왜냐하면 그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의 그 문화고 이제 젊은 사람들 교육받은 건 젊은 사람들의 문화인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좀 소양, 교양이 좀 부족한 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나도 좋고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 갖고 꽁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쥐고 있으면 첫째 내가 괴롭고 화가 나가, 두 번째 가만히 있는 남편이 바보 같고, 그래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볼 때마다 괘씸하고, 그 다음에 형님이나 여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계속 기분 나쁘고, 그래서 화근이 계속 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위에 어른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아들, 딸들도 사촌지간에 힘들어져요. 오고 가고도. 그래서 이거는 아무 잘못이 있어도 용서해 줘라고 가르치는데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가 혼자 어느 날 미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날뛰는 거에 속한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건 자기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누구도 거기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 앞에 가던 사람이, 내가 앞에 갔는데 내가 그 돈 떨어진 거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뒤에 온 사람이 탁 줍는 거 보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조금만 살펴봤으면 됐는데, 이해는 되지만은 그 붙들고 있으면 나만 괴로워요. 네, 들으니까 이해가 이해는 되는데 아직도 기분은 아니요. 기분도 그게 아니고 아까 그 문화적 차이라는 거, 예. 인도의 문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해가 됐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기 오늘 질문 잘했어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그런 사람 천지야. 근데 절에 사는 나도 이래 봐도 세상의 이치를 조금은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치를 잘 모를까? 저렇게 젊고 대학 나온 사람이. 좀 반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거지 다른 사람이 욕심 내는 거 아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제 아내가 지금까지는 결혼 생활 16년째인데요. 네. 제가 결혼을 30대 후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저희 아내가 재산 관리를 다 했어요. 네. 아파트도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그 집사람한테 저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고 네. 저 집사람이 저는 굉장히 그냥 재테크를 잘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막 일산에 살다가 5년 사니까 막 더 큰 아파트로 막 좀 가고 네. 그 큰 아파트를 또 1년 지나니까 또
또 서울로 전세를 와서 또 전세 살다가 또 전세 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양주로 이제 또 가더니 양주에서 또 집을 하나 사더라고요. 네. 집값은 싸죠. 서울보다. 한 5년, 양주에서 5년 동안에 6번을 이사를 가요. 네. 일산에 살 때는 제 명의로 아파트를 제 명의로 했는데 난 서울로 오더니 좀 자기 명의로 해요. 자기 명의로 하고 양주로 가서 또 자기 명의로 하고 그냥 참 저는 내비뒀어요. 그냥 자기 네네. 혼자서 그냥 재산 관리를 다 하도록 그냥 네. 저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번에 보니까 뭐 세입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자기 집이 이제 그 세입자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게 경매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 집을 팔고 또 다른 집을 샀는데 저는 이제 그 집을 팔고 그냥 산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뭔가 담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신용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또 집을 사서 이제 이자를 한 90만 원씩 내다가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가 좀 1,000만 원이래요. 밀린 게 이자가 1,000만 원이고 지금 살던 집을 이제 빼줘야 돼요. 그 집을 그 세입자가 자기 전세금을 못 건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경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이제 나무 일인 줄 알았거든요. 여태까지 뭐 하우스 푸원이 뭐 하여튼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대출 받아 집을 사나? 나는 참 내 집 한 채 있다.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지금 이제 전세 하나 딱 지금 남았는데 참 이게 정말 난감합니다. 이거. 일단 자기 30몇 살에 결혼했어요. 39에 부인은 38에. 38에. 예. 그때 부인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못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난다고 생각했죠.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집 큰 거 막 사갈 때 네. 마누라가 재주가 있다 생각하셨죠? 예.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요, 경제가 안 좋으면서요, 지금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계속 지금 정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은행 빚내가 이렇게 샀으니까 이자 감당을 못해가 결국 날아간 거예요. 아니, 그 집을 낼 필요가 없죠. 그 집을 원래 있던 집을 팔고 그 집을 새로 집을 샀어요. 아니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성공했다고 좋아했고 지금은 어쨌든 투자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제가 뭐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 부인이 재테크에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인이 재테크에 성공했잖아요. 전에는 그런 줄 알았죠. 예예. 전에는 성공했고 지금은 실패했죠. 예. 실패했는데 부인이 어디 돈을 빼돌린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래 된 것 같아요. 돈 관리는 뭐 못했다고 봐야죠. 그 지금 그래도 이제 어차피 집은 날렸잖아, 그죠? 경매에 넘어가면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날렸잖아요. 이왕이 날렸는데 그러면 날리고 부인 책임한테 부인한테 이거 해가지고 그럼 헤어지고 혼자 애도 있는데 혼자 살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죠. 어차피 같이 살 바에야 이걸 자꾸 미워하고 같이 사는 게 나아요. 그냥 포기하고 같이 사는 게 나아요. 포기하고 뭐 같이 예. 지금 자기 나이 몇이에요? 살아요. 예. 지금 54입니다. 54인데 딸 하나 있고 집도 없고 전셋집 하나인데 예예. 근데 지금 이 여자 버리고 딴 여자 찾으면 적당한 여자가 이 여자만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쨌든 않죠. 예예.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에 실패한 거는 맞지만은 그걸 자꾸 생각하면 밉지만은 새로 지금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만한 여자 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 지금 구한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만 딱 버리고 포기하고 이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자기가 계속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실패했을 거예요. 중간에. 그 실패한 거를 남편한테 안 들키려고 이거를 은행 빚을 내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바꿀 때부터 수상해요.
그때 실패했어요. 왜냐면 남편 여러분 있으면 들통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보충하려고 돌리다가 결국은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동안에 아이고 많이 일찍 나한테 얘기하지. 니 너무 혼자 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한번 위로해 줘봐요. 네가 실수했을 때 미리 나한테 얘기하지. 네가 그걸 메우려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고생을 너무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내 집 가지고 있을 때를 생각하면 화가 안 나겠어요? 나겠어요? 나겠죠. 그래서 과거 생각하면 지금 불행해져요. 그러나 지금 이 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책임 물려가 떼고 새로 애 하나 있는데 여자애 하나 자기 딸처럼 키우면서 전셋집인데 나이는 56이 넷이 54신 남자가 딸은 하나 있고 돈도 다 날려버리고 전셋집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제 딸처럼 키우고 같이 살겠다 할 때 이만한 여자 없다. 지금도 부인은 괜찮다. 이걸 자각하면 여기서 재물만 잃지 사람은 잃지 않는데 이걸 갖고 화가 나가 이렇게 있으면 첫째 내가 괴로워요. 지금 몸에 화기가 가득하거든요. 말하실 때도 이게 얼굴이 편치가 못하고 막 그 얘기하니까 분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분이. 그러면 이제 부인도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은 이 문제를 갖고 2번, 3번, 4번 자꾸 거론하면 나중에 부인은 귀찮을까 안 귀찮을까? 귀찮으면서 나중에 자기 잘못한 거는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뭐 적반하장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걸로 끊어버리고 그냥 뭐 투자해가 잃어버린 거니까 놔버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고생했다고 내가 위로해주면 오히려 나도 마음 편하고 어때요? 부인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이러면 꼭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님, 니는 할 수 있나? 이래 물어요. 나도 못해요. 그럼 왜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나? 나는 그래서 결혼 안 했다. 근데 자기는 결혼한다는 건 이럴 때도 그래 해야 결혼 생활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이해. 그런 아내를 이해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 화기가 많고 이러니까 한 108배 하루에 절하면서 부인 보는 데 살라는 게 아니라 부인을 생각하면서 몇 년 동안에 이거 숨기고 어떻게 해보려고 혼자서 애를 많이 썼다. 아이고, 네가 혼자서 진짜 고생 많이 했구나. 아이고, 내가 미리 이걸 알아가지고 무관심 하셨네 보니까. 미리 알아서 네 무슨 힘든 거 있지? 네 요새 뭐 얼굴이 안 좋네. 이렇게 알아가지고 미리 내가 짐을 덜어줬으면 돈도 덜 잃고 부인도 고생 덜 했을 텐데 내가 막 무관심, 집안일에 무관심 하다 보니까 돈만 벌어도 좀 네 알아서 살겠지 이렇게 무관심 하다 보니까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오히려 참회하면 누구 마음에 화가 없어진다. 내 마음에 화가 없어지고 부인도 정말 새로움을 발견하고 그래서 돈은 매덕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이 사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탁 깨쳐버리면 돈 주고 못 사는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이 돈에 계속 집착하면 이건 이제 엄청난 불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도 이렇게 막 짜증내고 하면 이제 좀 달래주세요. 이사도 넘어가고 해서 네가 좀 그동안 힘들었구나. 그래. 앞으로는 이제 이사 좀 덜 갈게 이러면서 좀 다독거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